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제 정규 강의 마지막 주제인 테마 35 노태우 문재인 정부 및 현대 인물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한번 서로 박수 칩시다. 물론 뒤에 변빌러 특강이랑 기출 모의고사 있긴 하지만 일단 제가 들을 수 있는 정규 강의는 이 주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저를 잘 따라오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지난 강의 때 제가 분량 조절 실패해가지고 아마 양이 좀 많았을 텐데 이번 강의에는 제가 최대한 지난 강의보다는 좀 설명은 줄이고 최대한 알차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일단 저번 강의보다는 조금 부담감을 낮추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제가 저번 강의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확실하게 진짜 믿어주시기 바라며, 일단 시기는 노태우 정부가 시작된 이때부터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여기까지만 다룰게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시점으로 이게 어디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나요? 라는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가장 최근 교육 과정, 이제 곧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범위까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에서 언급된 내용까지만을 기준으로 일단 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뭐 새로운 방법을 공지를 드리던지 아니면 영상의 고정 댓글에다 이거 달아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제 비중은 앞서 파트랑 나쁘지 않게 비슷합니다. 근데 앞서 파트에 비하면 이게 좀 경제업적이나 통일업적 위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통일업적 그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앞서 파트보다는 외울 건 적지만 근데 출제 비중은 높아요. 그래서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용도 솔직히 별로 다룰 게 없어가지고 앞서 강의 내용 제대로 따라왔다면 대부분 공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위주입니다. 자,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업적부터 먼저 외우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거의 9.8번은 얘가 나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비교적 최근 정부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은 선지로 나오긴 나오지만 거의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아마 2025년 시험부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 기준으로는 얘네는 거의 안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혹시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0.2라 표기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촬영의 기준의 교육 과정으로는 여기까지가 조금 더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는 비교적 최근 정보에서 그렇게까지 좀 깊게 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깊게 다루는 거는 아직 좀 평가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대표 인물들의 업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현대사의 대표 인물 유형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에는 저번 강의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방식은 비슷한데, 일단 노태우 정부의 경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외교 관련된 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노태우 정부는 거의 풀어요.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 때는 3당 학당이라 해가지고 그 민주정의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이라 해가지고 이 3당을 합쳐가지고 민주자유당이라는 걸 창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소야대 그런 국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대규모의 그런 정당을 만들었다, 그냥 그런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얘는 솔직히 잘 안 나오고, 아까 강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일단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를 개최했다, 이게 좀 잘 나와요. 근데 저번 전두환 정부 때 서울 아시안 게임이랑 다른 거니까 그거 좀 구별해 두시고, 그 외에 지금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좀 보충을 드리면, 이 노태우 정부 때는 그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었거든요. 이 7.7 선언이 최근 기출에서 좀 잘 나오는데 이 7.7 선언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 7.7 선언의 원문을 보면은 이런 뭔가 소련, 중국, 헝가리 등의 사회주의 국가랑도 수교를 할 것을 모색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랑만 교류를 하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랑이랑은 이게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좀 국제적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쯤에 이뤄서는 이제 조금 그런 안 좋은 분위기, 냉전이 완화되고 이제 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랑도 국교를 하고 북한과의 통일 교류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게 이 7.7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7.7 선언을 계기로 사회주의 국가랑도 수교를 하고 통일 교류도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약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게 나오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해가지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을 합의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그런 걸 이겼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제 암기법을 좀 기억하시면 문제 진짜 쉽게 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 암기법을 좀 활용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랑 수교한다 이런 맥락 나오면 노태우 정부니까 그럼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 암기법을 꼭 때려 박아서 이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태우 정부 끝났고요. 다음은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경복궁 앞에 설립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아예 강력하게 부셔버리고요. 이 일제감정이 1941년쯤에 국민학교라고 발표하면서 그 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 바뀌었었는데 이 국민학교 명칭을 다시 초등학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뭐냐면 영어랑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좀 잘 나온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일단 이게 진짜 김영삼 정부 키워드로 정말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빈출 키워드가 얘예요.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이때 창립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약간 좀 사회운동 같은 게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노동운동 단체 대표격인 민주노총이 이때 창립되었어요.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 때는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안타까운 그런 재난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 때 약간 그런 세계 기구에 좀 많이 가입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요. OECD 그리고 그런 관세라던가 무역협정 같은 거를 좀 협의하기 위한 단체에서 조금 더 확장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성공하고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영어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는 게 김영삼 정부 때다 라고 강조를 드린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따 다룰 FTA랑 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기구에 가입했다 했지 이거 자유무역 협정했다 이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 기구에 가입한 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었는데 거의 정권 말기에 외환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국제통화기금에 좀 대규모의 돈을 빌리는 그런 경제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던 게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집권한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정치 같은 걸 좀 실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치면 뭐 차상위층 약간 이런 것처럼 최소한의 국민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금을 이렇게 좀 기부하는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전개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당시에 노동자, 회사, 정치인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좀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런 일련의 노력의 결과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을 생각보다 조기에 상환하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보장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부를 시설했습니다. 그 외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대중 정부 때는
부산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한일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했어요. 특히 이 김대중 정부 때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한 것 중에 한일 월드컵이 좀 최근 기출 키워드 잘 나오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기 이르러서부터 본격적인 통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었는데 약간 통일 관련해가지고 뭔가 통일의 물결이 진짜 마구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교류를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했던 것부터는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좀 기본적인 것만 합의했다면 이때부터 대놓고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가지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옛날까지는 이게 북한이랑 교류를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나 뭐 지금 북한의 뭐 그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 않았었는데 이때부터는 대놓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가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호 체제를 존중해주고 당시 뭐 연합제랑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당시 통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갈렸었는데 뭐 연합제, 연방제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서로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걸 협의했었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런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그런 사업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개성공단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끊겨 있었던 경의선의 복원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이때 금강산 관광 사업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다룰 이 노무현 정부 통일 먼저 다루면은 이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걸 훨씬 더 계승 및 발전시킨 게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것들을 이어가지고 뭔가 좀 발전시킨 게 많아가지고 키워드가 되게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가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을 고수하고 계승 및 발전시킬 것을 얘기한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이 개성공단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부 때는 개성공단을 설치할 것을 합의만 했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이르러서야 개성공단이 실제로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설치할까요? 좋습니다. 이거만 했다면 이때 진짜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이때 당시 경의선이 10억 운영될 정도로 경의선도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심히 공사 투닥투닥 하고 있다면 이때 이르러서야 모든 게 설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 조금 더 교류가 발전해가지고 금강산 육로 관광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때 키워드를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약간 이름이 좀 긴 키워드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복지제도로 노인에 대한 그런 복지제도 활성화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을 시행했었고 기존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라는 걸 설치했었는데 이거 당시 사스가 유행했어가지고 의료제도에 대한 그런 개편 같은 거, 그 질병에 대한 담당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설치한 거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걸 출범했거든요. 이게 이승만 정부 때 반민특위랑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실제 친일파에 대한 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던가 한반도의 그런 균등을 위해 가지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추진해 가지고 약간 지금 최근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길까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거 기원이 이 노무현 정부 때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추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신설해 가지고 양성평등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노무현 정부 때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펙이라 해가지고 이 에펙 정상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부터는 이제 G20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물론 G20이 이따 나올 거긴 한데 이런 세계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좀 더 출범해가지고 그런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했었다. 그런 일환으로서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개최했다는 것을
일단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 한칠레 FTA랑 한미 FTA라는 그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한칠레 FTA가 이게 시기가 워낙 긴데 좀 끝 말해서 노무현 정부 끝 거의 완전 극초기쯤 걸쳐가지고 시기가 좀 얘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저는 교과서 기준으로 이게 2004년쯤 적혔어가지고 그냥 한칠레 FTA도 노무현 정부 때다 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아마 이거 가지고서 뭐 선지에서 오답을 가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FTA 자체는 정답 키워드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합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정부들은 그렇게까지 나올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최근에 좀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추진했었고 4대 강적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거 정도만 안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4대 강적은 아직 나온 적이 거의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20개, 그러니까 뭐 유엔도 될 수 있고 선진국도 될 수 있고 이런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었고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체결이나 발효나 이거 갖다가 잘 안 나누고 보통 한미 FTA 체결을 조금 더 많이 언급하고요.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연금제도를 발전시켜가지고 기초연금제를 나오고 과학 발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란 걸 실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지고 촛불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가결된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참고로 최초로 부결된 정부는 노무현 정부인데 최근 하도 이게 이슈 때문에 지금 탄핵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시험에 나와나요? 묻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 촛불혁명이랑 탄핵 가결된 거는 실제로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한 거에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 탄핵 부결된 내용이 기출에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길 바라며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때는 한중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시기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임기는 맞췄기 때문에 더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교육 과정에만 근거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여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통일 관련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하키 종목에 참여했다 그 내용이랑 4.1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관련된 내용은 이것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물 관련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인물사를 다룰 건데 제가 이 인물 파트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했었냐 아니면 좀 이후를 중심으로 했었냐 하는데 솔직히 이 인물의 생물 연도랑 관계없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걸 맞춘 거니까 혹시라도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강의 내용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대부분 다 다른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김구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역임했었고 4차 개헌의 결과 초대 주석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흥을 위한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었고요. 그리고 김규식과 남한말 단독선거에 반대해가지고 남북협상을 추진했었고 가끔 개인 사도인 경교장 이런 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김교신님 같은 경우에는 신한청년단 출신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돼가지고 독립청원서 제출했었고요. 1935년에 난징에서 연합 성격의 단체인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 5차 개헌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역임했었고 여운형 선생님과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었고 김구 선생님과 남북협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좀 겹치는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암기해 두셔야 조금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안재홍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상하이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 참여했었고 정의모 선생님과 조선업 운동을 주도해가지고 그 정약용 관련된 그런 글 같은 걸 모은 여유당정서의 간행에 참여했었는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헷갈린다기보다는 이 정인보 관련된 키워드로 조선업 운동이랑
여유 단원서 가능 참여가 좀 잘 나오지 안재용 관련된 키워드 이거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도 고대사 관련된 연구를 좀 정리한 조선 상고사 갑이란 걸 저술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 게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고 이 안재용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 감이에요. 아마 문제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고만 해두시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여우은영 선생님과 함께 광복 직후에 이런 국가 재건을 위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우은영 선생님. 이 인물은 일제감정기에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을 역임했었고 광복 직전에는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해서 국가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광복 직후에 안재용 선생님과 함께 국가 재건을 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계기로 남한말 단독 선거가 주장되다 보니까 그 주장에 반발해가지고 김규식과 좌우화정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개혁 사항 같은 걸 의결했다.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정부 수립 이후인데 솔직히 정부 수립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박정희 정부 때 좀 활동했던 인물들이 좀 잘 나옵니다. 어차피 현대사가 인물력에 잘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런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장준하 선생의 경우에는 원래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했었고 광복 이후에는 월간 시사 잡지인 사상계란 걸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출마해가지고 7대 총선에 당선되기도 했었고 나중엔 유신헌법에 대해 반발해가지고 유신헌법의 개헌을 요구하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일 열사와 다르면 전태일 열사는 서울 평화시장의 노동자 출신으로서 이런 노동자 현실, 그러니까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뭔가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바보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었고 나중엔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몸에 기름 두르고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이 근처에서 평계피복 노동조합이라는 게 결성돼가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사회 경제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 단체 같은 게 결성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살 사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강부터 35강까지 좀 많은 여정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강의 보시느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남은 이제 2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1강부터 35강까지 내용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아마 시험을 공략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잘 따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일단 변별력 특강이랑 기출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파이팅입니다.